오히려 지금은 좀 자산 배분도 잘하고 채권도 활용하고 이제 그러면서 안전하게 좀 가져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흔히 얘기하는 M7 주식들은 아직 고점 대비해 가지고 한 6, 7%, 7%, 7, 8% 정도는 안 올랐어요. 자, 이제 9월 달에는 아무래도 우리 추석 지나고 네. 나서 이제 연준의 9월 FOMC가 네. 열리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앞서서 또 그 미국의 졸츠, 네. 이 뭐죠? 구인 이직 보고서, 네. 이거에 대한 통계가 또 나오잖아요. 네네네. 요즘은 이런 사소한 거, 예전에 신경도 안 썼던 것들을 우리가 자꾸 신경 쓰면서 네. 요거에 따라서 자꾸 투자 심리가 변하는 예.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9월 4일날 나온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원래는 목요일 날 이제 실업자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실업자 청구 건수를 요즘처럼 이렇게 신경을 썼던 적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런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이 일반적인 투자 시장이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요 시장 자체를 형성하는 가장 큰 이제 두 가지 팩터가 성장이랑 금리입니다. 네. 그게 두 개잖아요. 근데 여지껏은 사실은 금리가 시장을 이끌었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7월, 8월, 이제 6월 달서부터죠. 6, 7, 8월 접어들면서 금리에서 성장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성장을 이제 나눠볼 때, 성장이라는 테마에서 두 개로 이제 나눠본다라고 하면은, 매크로 시장에서의 성장은 이제 고용이 되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소비가 GDP의 70%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성장의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이고, 팩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에서는 매출과 이익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이제 가장 큰 테마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엔비디아도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성장,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집요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네. 이제 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그 고용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뭐 첫째 주 금요일 날 나오는 이제 노동부에서 나오는 고용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전분기에 이제 나오는 이제 고용에 관련된 이제 데이터인 졸츠,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졸츠를 볼 때 가장 저는 이제 유심히 보는 거는 요 퀴트 레이트예요. 이게 뭐냐면 자발적 이직률이거든요. 기업에서 있는 그 직원들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선 사표를 내는 겁니다. 해고가 되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사표를 일하기 싫어. 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죠. 다른 데로 옮기거나 아니면 내가 일하기 싫어서 그만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낼 수가 있는데, 그 비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 흐름이 벌써 이렇게 잡혔죠. 23년서부터 그 이 흐름은 이렇게 잡힌 상황이고, 이게 시장 더 이제 지나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 손으로 그만두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연준에서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어제는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나오고 전분기보다 좀 적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동평균선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계속 이제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추세에 있는 거죠. 이거는 연준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네. 데이터입니다.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연준이라는 시스템 내에 지역은행이 12개가 있는데요. 그 12개 중에서 데이터를 좀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5개의 지역 연은에서 고용과 관련된 서베이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내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컴포짓 인덱스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컴포짓 인덱스를 우리가 보면은 이미 시장의 센티먼트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잡 시장이 어떠냐, 네가 뭐 실제로 직업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위기는 어떤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미 시장에서는 안 좋다라는 시그널을 연준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졸지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흐름은 이미 다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연준한테 이렇게 다가가는 의미는
구직 시장 자체, 그 다음에 일반 이제 그 고용 시장 자체가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흐름은 연준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고용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는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이 신호냐 아니냐. 네. 이걸로 이제 우리가 시장을 또 불안하게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역성장이죠. 사실 네. 네, 경제가 역성장할까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이 꺾일까봐, 성장이 뒤로 갈까봐 이제 그 가장 큰 걱정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을 앞에 놓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증시 네. 이제 주가는 이제 좀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보는 시각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무슨 네. 숏을 친 어떤 유명인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네네네. 네, 애널리스트들 이야기도 좀 나오고, 네. 이런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뭐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 여지껏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가 뭐 10번, 12번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서의 사실은 대부분은 금리를 내린다라고 했을 때는 침체가 왔을 때 금리를 내렸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4년, 95년도, 그 다음에 2019년도, 이때는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미리 낮춰서 시장이 경기 침체로 들어가지 않게 만들었던 시기였거든요. 지금 시장은 그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침체가 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미 늦은 거예요. 근데 연준에서 미리 고용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중립적인 금리를 찾아서 미리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시장이 무리한 상황으로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의 그렇다라고 하면 기업도 부도날 일이 없는 거고 증시도 따뜻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 이후에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FOMC가 열리니까 여기서 네. 이제 금리 인하할 거는 다들 당연시 여기잖아요. 네. 근데 0.25냐 0.5냐 네. 도대체 어떤 것이 나와야 시장에 네. 그 투자자들이 환호를 할 것이냐. 네. 어떻게 보세요? 0.25냐 0.55냐는 저는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0.5의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25를 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주목해야 될 거는 점도표예요. 점도표. 네, 점도표예요. 그럼 연준이 지금 내년까지 금리를 몇 번 정도 내릴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기준금리가 5.5%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9월달에 이제 한 번 정도 한 클릭 정도 내릴 거고 그리고 지금 2년물 금리가 3.8%, 3.9%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1.7% 정도 차이가 나는데 2년물이 보통 한 1년 정도의 기준금리를 끌어다 쓴다라고 보고 있으면 한 1.75% 지금 우리가 따지면은 한 6, 7번 정도, 7번 정도 금리를 내린다라고 사실은 보는 거죠. 근데 그 정도까지 만약에 점도표에서 구체적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은 뭐 그냥 비등비등 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금리를 무리하진 않지만 한 번 정도 더 해서 뭐 내년까지 한 8회 정도 내린다. 올해 플러스 내년까지 해서 8회 정도 내린다라고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내년까지 10번 이상 금리를 내릴 거다. 뭐 이렇게 9번, 10번까지 내릴 거다라는 식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금리를 그렇게 많이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 침체를 상당히 염두를 해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그 정도의 금리를 맞춰간다라고 하면 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그 증시를 위협하는 글로벌 여러 가지 그 악재 요소들 네. 이렇게 좀 꼽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도 아까 우리 말씀 네. 나눴듯이 왜냐하면 서로 비등비등 지지율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 선호하는 정책 네. 관련주들이 네. 하루는 올랐다 하루는 빠졌다 이런 불안전성 네네. 이것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네. 좀 쉬자 네. 뭐 이런 어떤 수급의 요인까지 미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우크라이나니 네. 또 이스라엘 중동 문제 예.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미치는 영향. 사실은 이제 대외 이벤트가 많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주가가 지금 연초서부터 해서 15% 이상 S&P 500 기준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돈을 어느 정도 벌어놨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실은 이제 9월 달은 시즌 계절성으로 안 좋았던 시기였고, 네. 그리고 4분기가 좋았던 시기라고 하면은 지금 굳이 베팅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베팅할 필요가 없고, 사실 저희 펀드 매니저 같은 이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리하게 주식 베팅을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좀 자산 배분도 잘하고 채권도 활용하고 이제 그러면서 안전하게 좀 가져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게 사실은 요즘 나타나는 게 고배당 쪽으로 좀 많이 자금이 좀 몰리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요? 네, 수급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이 지금 S&P 500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당이 1년에 한 1.5%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 2%가 넘었었는데 네. 지금 1.5%밖에 안 돼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배당이 조금 높은 ETF들 많은 섹터들 그런 데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당주들을 이렇게 배당 ETF들을 좀 몇 개를 좀 이렇게 뽑아봤는데 뭐 다들 사실은 성격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이건 이제 다른데 미국 주식 ETF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미국 주식 ETF고 이제 그 내에서 사실은 변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낮은 주식들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변동 낮은 주식들 중에서도 배당이 높은 주식들을 모아놓은 이제 이런 ETF들 같은 경우 보면은 배당이 1년에 한 3.7%, 3.6% 정도 이렇게 나오죠. 섹터들 들어간 거를 보시면 금융, 헬스케어,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유틸리티, 에너지, 부동산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섹터들이랑 좀 되게 유사하지 않은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급 자체의 선수들도 그렇게 많이 몰리고 일반 투자자분들도 사실은 상반기에 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선도 있고 하니까 조금 쉬어가고 어느 정도 지금 통화 정책은 명료하게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정부의 정책 자체가 방향성이 나오는 이제 11월 달 초까지는 이제 좀 기다려보자라는 이제 그런 심리가 강한 거죠. 네. 그렇다면 증시도 그냥 뭐 어떤 좀 지지부진하는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저는 이렇게 상승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10월 말까지 10월 중순까지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높게 보는 데서는 6천 이상을 보는 데도 있고 그리고 뭐 5,800, 900 정도는 어지간한 그 증권사에서 S&P 500 기준으로 다 사실은 보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사실은 시장이 올라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주도주가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시총에 7개의 주식이 치고 올라가야 이제 지수를 끄집어 올리면서 올라가는데 그러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붐이 붙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좀 시간이 좀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우리가 소위 생각하고 있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됐든 네. 대선 요인이 됐든 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불안한 요소, 심리적 요소를 미친다 영향을 예, 이렇게 미친다라고 봐야 봅니다. 돼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것이 뭐 진짜 증시가 무너지는 악재가 되진 않겠지만 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이제 막상 금리 인하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10월 이후 다시 이 M7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미국 증시 좋아하지만 사실 말씀하신 이 M7 중심으로 쫙 올라온 거지 중소형주들 보면 또 비참하거든요. 계속 흘러내린 종목들도 워낙 많고. 근데 금리 인하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종목들 중소형주들이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거기 물려 있는 분들도 그런 생각하고. 네, 뭐 중소형주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그동안 사실은 못 올랐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츠가 지금 현재 8월 달에 S&P 500보다 한 2배 이상 아까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스닥은 1%도 안 올랐어요. 네. 그게 지금 비슷한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올랐던 주식들 그 못 올랐던 주식들 중에서도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주식들은 사실은 오를 여력이 좀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좋아질 거라고 사실은 이제 보는 기대감에 있는 이제 섹터들. 그러니까 리츠 내에서도 사실은 오피스 섹터들이 사실은 우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뭐 상업용 부동산. 네,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공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사실 8월 달에 달렸던 섹터는 그런 섹터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키 맞추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3개월 정도는 저는 맞춰질 거라고 보고, 그 안에 M7은 사실은 그렇게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겠죠. 이제 그나마 말씀드렸던 거는 이벤트가 있는 애플이랑 테슬라 정도는 이제 눈여겨볼 수 있으나 그 또한 너무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하고 내에서의 비중을 좀 높여서 수익을 좀 가져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취하고 나머지 주식들에 조금 더 관심을 좀 넓혀서 가지고 가되 이제 11월 달에 이제 돼서 10월 실적 발표 나오는 거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지금처럼 상반기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즐겁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10월 이후로는 만약에 상승장이 온다고 했을 때는 역시 대형주 M7 네. 중심의 장이 또 열릴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소위 우리 캐시우드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 지금 돈은 못 버는 성장주들, 네. 예, 특히 그런 것들이 중소형주에 많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을 그 투자하시는 한국 분들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지금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튼 금리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인하한다 해도. 네, 인하한다 해도 여지껏 우리가 10년 동안 겪어온 시절보다는 굉장히 높은 금리 환경에 있고 그런 금리 환경에서 이자 부담을 그렇게 많이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마진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저는 가져가는 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S&P 500 내에서 한 10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저는 살펴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미국 증시에 대한 뷰를 가지고 계시는데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되면 미국 달러는 이제 약세로 네. 전환이 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신흥국의 장세가 열릴 것이다. 네. 그럼 대표적인 것도 우리 한국이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 증시가 미국보다도 더 좋을 수 있어. 이런 기대하시는 분들이 요즘 늘고 있거든요. 네. 저는 한국 증시도 미국이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는 분위기가 돼야 저는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미국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호재로 간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9월달, 10월달에 일단은 이벤트가 있고 그 상황에서 미국 내에 투자도 적극적으로 안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다가 그런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이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도 9월, 10월 달까지는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봐요. 다만 그나마 그 중에서 조금 꼽아보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 좀 좋은 주식들, 그런 주식들은 저는 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자동차 주식들, 그 다음에 뭐 전자 주식들 중에서 조금 이제 PER이 낮은 주식들, 이런 주식들은 저는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모건 스탠리인가요? 이번에 또 발표한 것이 사실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네. 나오고 네.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러면서도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매수 네.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네. 뭐지? 우리가 알기로는 엔비디아가 좋으면 가장 큰 수혜는 또 우리 한국의 하이닉스죠. 반도체.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애널리스트들 간의 그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고, 엔비디아 주식이 가는데 하이닉스가 안 간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차는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간다 그러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저는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조금 뭐 물리거나 아니면은 수익률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뭐 지금 뭐 8, 9, 11월 달에 뭐 다시 사는 전략을 뭐 취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뭐 손실이 크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버티는 게 저는 사실은 맞고, 연말쯤에 뭐 파시는 거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지금 조금 사시고 비중을 그냥 크게 많이 들어가시지 말고 조금 사시고 10월 중순서부터 좀 비중을 한번 언제 한번 늘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이번 그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고 반도체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들이 여러 군데서 터지기 전까지는 네. 이 반도체 빅사이클이 왔다. 네. 진짜 코로나 때처럼 가수요, 재고 확보를 위한 가수요 때문이 아닌 네. 진짜 수요가 네. 딱 터지게 됐고,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니 로봇이니 다 커져갈 것이다. 이런 네.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정적인 게 사건들이 터지면서 지금 쏙 네. 들어갔는데 네. 착시 현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빅사이클은 이게 좀 지속이 될 거로 보시나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좀 오버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 사이클 안에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가장 큰 통화 정책이 이제 바뀌면서 시장에 나타났던 이제 분위기들, 시장에서 갑자기 그동안은 밸류에이션을 보지 않다가 밸류에이션을 보기 시작해서
M7이 35배 정도 갔으면 이거 너무 많이 갔네 라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생긴 부분,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신경 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관점으로 작용을 지금 한 상황인데, 그 상황이 조금 이제 누그러지면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이 저는 끝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가 워낙 강세가 되면은 이제 좀 더 외국인들의 매수세라든가 투자 돈이 좀 들어오지 않겠냐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네. 뭐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매도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조금 걷어들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펀드 매니저들이. 외부 변수에 따른 어떤 변동성에 지금은 굳이 대응을 크게 할 필요가 없는 시기인 거죠. 왜냐하면 상반기에 많이 먹었으니까. 이거는 우리 한국 증시만의 상황이 아니라 그냥 글로벌 네. 증시 전체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사실은 8월 달에 다른 나라들 증시들 대비해 가지고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일본보다도 사실은 더 빠졌고, 중국보다도 사실은 더 빠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주식들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좀 괴로움이 사실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왜 빠졌는지 이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면,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이 되면서 사실은 같이 빠지고 나서 그렇게 많이 못 올라왔단 말이죠. 네.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빠졌다라고 하면은 다시 어떤 이제 그 알고리즘 매매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한국 주식들도 다시 이제 좀 사줘야 되는데, 그 사는 그 동력 자체가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 다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이벤트가 지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선이라는 테마, 일단은 이게 좀 지나고, 그 다음에 3분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지나면서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는 그 10월 달, 이제 그때를 저는 이제 모멘텀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때까지는 말씀드렸던 대로 뭐 그동안 상반기 때 돈을 많이 버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쉬셔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그 시간에는 지금 주식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채권을 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 포트폴리오에. 네, 포트폴리오상 채권을 보시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초장기채에다가 뭐 3배짜리에다 몰빵을 하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은 채권이라는 자산군의 비중을 늘려서 주식만큼의 뭐 수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따박따박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산군에다가 넣어서 좀 자기 자산을 좀 보호를 하고, 그리고 주식이 좀 갈만한 때에 다시 또 자신 있게 투자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증시도 미국처럼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그 외국인들의 네, 이 매수, 이거는 네. 글로벌 마인드니까 네. 이 의욕이 살아나면서 한국 증시도 좋아질 포인트로 보시는 거군요. 네, 결국에는 사실은 시총을 끌고 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은 어느 정도 치고 올라와야 코스피가 뭐 2,800, 2,9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훈풍 속에서 이제 다른 주식들도 사실은 뜰 수가 있는 거고, 뭐 2차 전지 주식이라든지 그래야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상위권 주식들, 주도 주식들이 주도주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주식들이 막 이렇게 튀는 상황은, 그거는 사실은 투자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투기에 가까워지는 시장인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지금 한국 사람들은, 한국 네. 투자자들은 한국장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러워 하거든요. 네. 또 페어하지 않다라고 네. 느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선진국 증시에 비해서 불합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고, 하여튼 네. 뭐 안심하고 투자하기 힘든 장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 한국인들도 떠나는 이 한국 증시, 외국인들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냐, 네. 이게 좀 궁금해요. 우리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떠나는데 네. 외국인들은 어떤 포인트로 우리 주식을 살까? 밸류에이션입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주식 포인트는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주식들의 모양새를 보면은, 물론 이제 반도체 주식들에는 기본적으로 사실 그들이 봤을 때도 투자할 만한 주식들이기 때문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다른 주식들을 사실 본다 그러면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그다음에 뭐 LG전자나 이런 사실은 종목들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은 다 PER 자체가 너무 낮잖아요. 그럼 그거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죠. 매출이 그렇게 높은데 PER이 그렇게 낮아? 그러면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만한 거죠. 네.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은 원화가 이제는 강세로 갈 건데, 네.
그러면 사실은 환차익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는 그들 자체가 주식 포트의 비중을 늘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비중을 늘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주식들에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 놓고 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알고리즘 투자를 하는 헤지펀드들 CTA 전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CTA 전략 내에서의 사실은 주식 포지션이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도 통계가 나와요. 그것도 통계가 나오는데 그 통계를 놓고 보면 굉장히 지금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비중이 사실은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 공격적인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일단 상반기에 번 거는 조금 가지고 있자, 킵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돈은 지금 채권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다면 오히려 10월 이후 오히려 우리가 못난이라고 폄하하는 네, 우리 대형주들 가운데서 그 못 오르는 주식들, 저평가되고 있는 이 주식들, 이 주식들의 반란, 그러니까 반등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하여튼 8월 폭락장 이후 그 외국 증시는 그래도 한참 회복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회복을 못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볼 때는 지금 이게 도대체 이제 불안한 거죠. 내 원금이 오기는 할까?에 대한 불안 감소부터 이렇게 물려 있는 분들에게 어떤 그 긍정적인, 그러니까 뭐랄까 투자자로서의 필요한 어떤 자세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 S&P 500이 인덱스 기준으로 좀 많이 올라와서 회복이 됐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주식들, 흔히 얘기하는 M7 주식들은 아직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6, 7%? 7%, 7, 8% 정도는 안 올랐어요. 안 올라서 실질적으로 서학개미 분들도 아직은 아마 계좌가 마이너스인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상담을 하고 그러시는데, 물어보시는데 그분들 자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 같은 입장일 것 같아요. 같은 입장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침체가 오지 않는 한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맞고 지금 이럴 때는 그냥 생업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정 만약에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좀 이익난 주식들은 조금 팔아서 오히려 채권 쪽에다가 좀 갖다가 좀 이렇게 넣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나중에 이제 3분기 때는 저는 증시가 조금 흔들릴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 4분기 때 주식이 올라갈 때 채권에서 그러면 돈을 다시 빼서 그 주식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주식들에다 다시 더 단가를 낮추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차라리 저는 그렇게 좀 이번에 운용을 좀 하시면서 한번 그 어떤 레슨을 좀 한번 스스로 받아보시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현금이 있는 분에게는 10월달 만약에 말씀하신 그러한 논리로 변동성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좀 일시적으로 빠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되니까. 그러니까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채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우리 황호봉 본부장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